아들 내외는 저를 정신 나간 늙은이로 몰아갔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편에 섰고 며느리는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5년간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서류 한 장에 진짜 무게를요. 한 어머니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1장 금요일의 저녁상. 금요일 오후의 햇살은 늘 나른하고 평화로워요. 우리 집이 있는 수원의 이 오래된 동네는 시간이 조금 느리게 가는 것 같거든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저기 건너편 아파트 부지는 재개발을 한다고 한참 시끄럽더니 결국 멈춰버린 채로 몇 년째 방치되어 있죠. 멈춰버린 저곳처럼 제 시간도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로 조용히 멈춰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래도 금요일은 조금 달라요. 곧 아들 내외가 손주를 데리고 올 테니까요. 텅 빈 집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채워질 걸 생각하면 멈춰있던 제 세상도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분이 들어요. 오늘 저녁 메뉴는 제식이가 제일 좋아하는 소갈비찜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수원 남문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갈빗대를 골라왔어요. 핏물 빼고 기름기 일일이 떼어내고 배랑 양파 갈아 넣은 양념에 재워두는 과정은 손이 많이 가지만 지루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 단계 한 단계 정성을 쏟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보글보글 간장이 졸아드는 냄새가 집안에 퍼지기 시작하면 아, 이제 곧 오는구나 싶어서 설레기까지 하죠. 이 맛있는 냄새가 어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요. 잡채에 들어갈 시금치도 데쳐서 무치고 호박전도 노릇하게 부쳐놓으니 어느새 식탁이 제법 풍성해졌어요. 이 모든 게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기쁨, 제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증거 같아서 저는 부엌에 서 있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해요.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제일 먼저 꼬마가 할머니 하고 외치며 달려와 품에 안겼어요. 이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잊히는 것 같아요. 아이의 보드라운 뺨에 얼굴을 부비며 한참을 안고 있으니 등 뒤로 아들 제식이가 들어섰어요. 엄마, 저 왔어요. 37 한창 일할 나이라 그런지 어깨가 축 처진 게 안쓰러워요. 회사 일이 힘든지 얼굴도 반쪽이 된 것 같고요.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며느리 미영이는 오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스마트폰부터 확인하더군요. 새로 산 게 분명한 반짝이는 가방을 식탁 의자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았어요. 그 애의 세상에서는 저런 물건들이 자존심이고 무기일 테죠. 어머님, 힘드신데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입에 발린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너희 온다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대답했어요. 미영이는 집안을 한 바퀴 휙 둘러보더니 한마디 툭 던지더군요. 어머님, 요즘은 다 앱으로 장 보는데 아직도 시장 가세요? 새벽 배송시키면 문 앞까지 다 가져다 주는데 편하게 사세요. 그 말에 담긴 미묘한 가시를 모를 리 없었지만 저는 그냥 웃어넘겼어요. 시장에 가면 파릇파릇한 채소도 직접 눈으로 보고 고를 수 있고 덤을 얹어주는 상인들의 인심도 느낄 수 있다는 말을 굳이 하진 않았어요. 그 애는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 애의 세상은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네모난 화면 안에 있으니까요. 저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아이죠. 아이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가서 우리 손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했지 하며 아이에게 집중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제식이와 미영이, 그리고 나. 우리는 분명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저녁 식사는 조용한 전쟁터 같았어요. 제식이는 시장이 반찬인지 말없이 갈비찜만 먹었고 저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워 갈비찜을 아들 앞으로 밀어주었죠. 침묵을 깬 건 역시나 미영이었어요. 스마트폰 화면을 제식이 코앞에 들이밀면서 말하더군요. 제식 씨, 이것 좀 봐. 내 친구 영미, 이번 주말에 가족들이랑 호텔 뷔페 갔다가 스위트룸에서 잤대. 이걸 호캉스라고 하는 거 알지? 너무 부럽다. 사진 봐. 완전 그림 아니야? 제식이는 피곤한 얼굴로
화면을 대충 쳐다보며 좋았겠네 하고 영혼 없이 대답했어요. 미영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영민애는 이번에 집 살 때 처가에서 3억이나 보태줬대. 당신 친구 철수도 그렇다며. 그러니 저렇게 여유롭게 살지. 그 말의 화살이 정확히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없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어요. 제식이가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걸 느꼈는지 급하게 화제를 돌렸죠. 엄마, 이 갈비찜 정말 맛있다. 역시 엄마 손맛은 아무도 못 따라와. 하지만 미영이는 제식이의 칭찬을 가로채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도 힘드신데 이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외식해요. 광교 호수공원 근처에 괜찮은 한정식집 많잖아요. 저는 그저 너희가 잘 먹으니 좋네라고만 대답했어요. 외식이 편한 걸 누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말하는 그 괜찮은 한정식집의 밥 한 끼 가격이면 우리 세 식구가 일주일은 좋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살 수 있다는 걸 그 애는 알까요? 제식이가 어렸을 때 남편과 둘이 밤낮 없이 일해서 겨우 가게를 꾸려가던 시절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외식 한 번 하는 게 큰 사치였죠. 그렇게 아끼고 모아서 제식이 대학 보내고 장가까지 보냈는데 이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집 한 채 해주는 게 기본인 세상이 되었다니. 미영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보란 듯이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요새는 부모님이 집 한 채씩은 다 해주시는 게 기본이래요. 저희도 영끌에서 겨우 대출 갚고 있는데 애 학원비는 또 어떡하냐고요. 그 순간 식탁의 모든 음식들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어요.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죠. 5년 전 그날, 만약 내게 그런 행운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말에 얼마나 더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의 얼굴을 그저 덤덤히 바라보았어요. 제 침묵이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걸 그 애는 아마 평생 모를 거예요. 설거지를 하고 과일을 내오자 분위기는 한결 나아진 듯 보였어요. 손주가 재롱을 부리는 동안은 모두가 잠시 현실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죠. 미영이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문득 생각났다는 듯 말했어요. 아, 맞다. 어머님, 다음 주 수요일에 애 유치원에서 부모 참여 수업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짧게 해외 좀 다녀올 것 같아서요. 어머님이 대신 가주실 수 있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제게 가능한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통보하는 거였죠. 그들의 해외여행이 정말인지 아니면 저를 떼어놓기 위한 핑계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순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날은 병원 정기검진이 예약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예약을 바꾸면 그만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 인생, 내 시간은 언제나 너희를 위해 당연히 비워져 있어야 하는 걸까? 나의 계획, 나의 하루는 중요하지 않은 걸까? 그 아주 짧은 망설임의 순간을 미영이는 놓치지 않았어요. 방금까지 웃고 있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는 게 보였어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죠. 왜요, 어머님, 무슨 약속 있으세요? 저희 때문에 일부러 시간 내기 싫으신 거예요? 뼈가 있는 농담에 제식이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왜 싫으시겠어? 엄마, 시간 되시죠? 아들은 제게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아내 편을 들어 상황을 무마하려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결국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 한마디에 미영이의 표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상냥하게 돌아왔죠. 역시 어머님밖에 없어요. 감사해요. 그들은 과일을 몇 조각 더 먹고는 피곤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관에서 손주가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뽀뽀를 해주는 온기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쾅 하고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아들 내외가 머물다 간 자리는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어지러웠어요. 식탁 위에 남은 음식들,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쿠션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남은 생채기들까지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느릿느릿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딩동하고 짧게 울렸어요. 현관문 도어벨 앱에서 온 알림이었죠.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빌라 계단을 내려가는 짧은 영상이 화면에 떴어요. 그 영상을 말없이 바라보다 저는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밤은 유난히 길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금요일 밤의 그 무거운 공기는 주말 내내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토요일 아침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여느 때와 같았지만 제 마음은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죠. 아들 내외가 남기고 간 상처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욱신거렸어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아니면 너무 많은 걸 내어준 걸까? 답이 없는 질문들을 곱씹으며 겨우 몸을 일으켜 아침을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은 늘 그렇듯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렇게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요란하게 현관문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경고음이 몇 번 울리고는 이내 문이 벌컥 열렸어요. 며느리 미영이가 아이를 앞세우고 현관으로 들어서더군요. 화장도 곱게 하고 옷도 한껏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저 급한 일이 생겨서요. 애 좀 봐주세요. 금요일 밤에 그 쌀쌀맞던 태도는 어디 가고 다급한 연기를 하는 얼굴이었죠. 제 대답을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아이의 신발을 벗겨 거실로 들여보내고는 자기는 벌써 현관문 밖으로 몸을 빼고 있었어요. 저녁 때쯤 데리러 올게요. 그 말만 남기고 문은 닫혔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죠. 거실에 덩그러니 남겨진 아이와 저. 아이는 엄마가 갑자기 사라져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다독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천불이 났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황혼 육아구나 싶었죠. 내 시간, 내 계획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당연히 손주를 위해 비워두어야 하는 것. 저는 그 애에게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아이를 맡기는 편리한 장소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우리 강아지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까? 아이의 눈을 마주치자 끓어오르던 분노가 눈 녹듯 사라졌어요.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아이와 함께 블록을 쌓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간식을 만들어 먹였죠. 아이가 웃을 때마다 저도 따라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했어요. 오후가 되어 아이가 낮잠에 들었을 때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받지 않더군요.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겠지.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아이의 낮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아이가 깨고 나서도 미영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아이는 엄마를 찾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아이를 달래느라 진땀을 뺐죠. 엄마는 우리 오이 주려고 맛있는 거 사러 가셨나 보다. 금방 오실 거야. 그런 거짓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고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저는 더 이상 아이를 달랠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지쳐 잠든 아이를 겨우 눕히고 소파에 앉아 있으니 온몸의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들어온 건 미영이 혼자였죠. 얼굴은 술기운에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고 좋은 향수 냄새와 섞인 옅은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급한 일이라는 게 친구들과의 술자리였던 거죠. 미영이는 하루 종일 아이가 놀아 어지러워진 거실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제가 집에 없는 동안 대체 뭘 하신 거예요? 집이 이게 뭐예요? 그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가득 섞여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파김치가 된 제게 돌아온 첫마디가 비난이라니. 참고 있던 무언가가 제 안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평생 자식에게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늘 조용히 남편 뜻을 따랐고 아들을 키우면서도 회초리 한 번 든 적이 없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지친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야말로 어미라는 애가 이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니? 제 인생을 통틀어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해보는 훈계였을 거예요. 제 가치관 속에서 어머니란 희생하고 인내하는 존재였지만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말이 그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몰랐어요. 미영이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더군요. 뭐라고요? 어머님이 지금 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의 눈빛은 제가 알던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내 돈 주고 내 시간 써서 친구들 만나는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늙으면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남들 사는 거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게 취미예요? 쏟아지는 막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충격으로 몸이 굳어버렸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자 미영이는 자고 있는 아이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추는 대신 제게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어머님이 뭔데 저를 가르쳐요. 그 고함과 함께 그 애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향해 날아왔어요. 두피가 통째로 뽑혀 나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제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악소리도 내지 못했죠.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이게 현실인지조차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머리채를 잡힌 채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그 충격에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희미한 의식 너머로 들려온 것은 잠에서 깨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뿐이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비명처럼 제 귀를 파고들었어요. 저는 고통보다 수치심과 절망감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내 손주 앞에서 이 무슨 끔찍한 꼴인지. 얼마나 지났을까. 퇴근한 제식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들은 거실의 아수라장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 울고 있는 아이, 그리고 그 옆에서 씩씩거리고 있는 미영이. 그 모든 것을 본 제식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제식이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미영이가 먼저 선수치더군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식이에게 매달렸어요. 여보, 어떡해. 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밀치셔서 저도 너무 놀라서 그 애는 순식간에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돌변해 있었어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제식이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와 울고 있는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똑똑히 봤어요. 저는 그 눈빛에서 저를 향한 걱정보다는 이 복잡한 상황을 빨리 피하고 싶어 하는 무력감을 읽었죠. 결국 제식이는 제게 다가와 저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하지만 그 손길은 너무나 머뭇거리고 힘이 없었어요. 아들은 이미 아내의 거짓말에 넘어간 후였죠. 엄마, 괜찮아? 일단 병원부터 가자. 아들의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띵하게 울리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어요. 아주대학교 병원 응급실의 소란스러움과 밝은 조명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제식이가 주차를 하러 간 사이 미영이는 제 팔을 붙잡고 접수 창구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제 주민등록번호를 외우더군요. 여기요, 오미자 환자요. 그리고 어머님 개인 실비 보험 있으니까 그걸로 처리해 주세요. 그 순간 저는 똑똑히 깨달았어요.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쓰러진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보다 병원비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산이 먼저라는 것을요. 병원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보호자라는 이름 아래 그 애는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어요. 응급실 침대에 눕혀져 몇 가지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간호사가 혈압을 재고 의사가 와서 어디가 불편한지 물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제식이가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제 손을 잡는 아들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그리고 제게 속삭였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한마디를요. 엄마, 미영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걔도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 우리 그냥 잊어버리자. 응?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이해하고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라는 아들의 말. 저는 대답할 힘도 없어서 그냥 눈을 감아버렸어요. 잠시 후 제식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미영이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들을 훈계하는 낮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죠. 당신 의사한테 절대 머리채 잡혔다는 말 하면 안 돼. 그냥 어머님이 어지러워서
혼자 넘어지셨다고 해. 그래야 나중에 보험 처리할 때 문제가 없어. 아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었어요. 저 여자의 남편, 저 여자의 공범일 뿐이었죠. 시끄럽고 분주한 응급실 한가운데 저는 세상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어요. 그 어떤 신체적 고통보다 더 아픈 완전한 고립감이었어요. 응급실에서 보낸 하룻밤은 지옥 같았어요. 제 몸의 상처보다 더 깊이 팬 것은 마음의 상처였죠. 아들 내외의 대화를 엿들은 후 저는 아무것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제가 잠든 줄 알았겠지만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그들이 제게 던진 비수 같은 말들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어요. 다음 날 아침 의사는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입원 생활은 보이지 않는 감옥과도 같았죠.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침대에 누워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죠. 침묵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으니까요. 제식이와 미영이는 매일같이 병문안을 왔어요. 그들의 연기는 날이 갈수록 완벽해졌죠. 미영이는 정성스럽게 과일을 깎아 제 입에 넣어주려 했고, 제식이는 제 어깨를 주무르며 살가운 아들 노릇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효심지극한 자식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만이 번득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 반응을 살피며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어머님, 그날 그냥 어지러워서 넘어지신 거라니까요. 자꾸 이상한 생각하시면 병이 더 깊어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기억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 내가 정말 노망이 든 걸까? 하는 끔찍한 의심이 뱀처럼 고개를 쳐들었어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거구나.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교묘하고 잔인한 폭력이었어요. 미영이의 진짜 무대는 병실 박복도에 있었어요. 그 애는 제 병실 문을 살짝 열어둔 채로 일부러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곤 했죠. 상대는 제 여동생이거나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이웃들이었어요. 고모, 저희 어머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누가 자기를 밀었다느니, 때렸다느니. 아무래도 병원에 온 충격으로 잠시 기억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치매 초기 증상일까봐 저희도 너무 걱정돼요. 그 애는 제게 들으라는 듯 제 평판을 갉아먹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냈어요. 노인에게 치매라는 딱지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걸 잘 아는 영악한 아이였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걸려오는 전화들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걱정으로 시작했던 안부 전화는 저를 은근히 아이 취급하며 제 기억력을 의심하는 질문들로 바뀌어 갔어요. 제 여동생마저 언니, 제식 엄마, 네가 요즘 기운이 없어서 헛것을 봤나 보다. 제식이가 얼마나 걱정하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라며 저를 설득하려 들었죠. 저는 그저 그래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미영이는 집안 망신이라는 한국 사람 특유의 체면 문화를 이용해 제 주변 사람들의 입을 막고 저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 밤이었어요. 소화가 안 돼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곤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제식이와 미영이의 목소리였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무언가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얼마 전 손주 녀석이 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다가 할머니, 이건 녹음하는 거야 라며 가르쳐 주었던 기능이 생각났거든요. 화면을 켜고 손가락을 더듬어 겨우 녹음기 앱을 찾아 빨간색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스마트폰을 병실 문틈 가까이 내려놓았죠. 제 귀에 들려온 그들의 대화는 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어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처럼 날카로웠죠. 보험금 청구하려면 진단서에 외상성 충격 같은 게 들어가면 절대 안 돼. 내가 의사한테는 그냥 어머님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셨다고 둘러댔어.
상해 보험금 나오면 그걸로 당신 빚부터 갚고 남는 걸로 우리 오오이 영어 유치원 보내자. 그 뒤를 이은 제시기의 목소리는 한심할 정도로 나약했어요. 엄마가 나중에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어떡하지? 그러자 미영이는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군요. 걱정도 팔자야. 이미 친척들이랑 이웃들한테는 다 말해놨어. 다들 엄마가 요즘 오락가락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는 말이 진실이 되는 거야. 알겠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나 사건 은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제 보험금을 노리고 벌인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제 이것만이 유일한 제 무기였어요. 며칠 후 저는 퇴원했어요. 아들 부부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죠.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집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집안의 모든 가구, 식탁 모서리마다 푹신한 보호대가 붙어 있었고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었어요. 심지어 변기 옆에는 노인용 안전 손잡이까지 설치되어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거동이 불편한 늙은 어머니를 위하는 자식들의 지극한 효심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교한 연극 무대라는 것을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나 쇠약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자꾸 넘어지는 분이다. 그들은 제 집을 그렇게 꾸며놓고 저를 그 무대 위에 무력한 소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래층 아주머니가 걱정된다며 반찬거리를 들고 찾아왔어요. 미영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아주머니를 거실에 앉히고는 과장된 한숨을 쉬며 연기를 시작했죠. 아주머니, 저희 어머님이 자꾸 넘어지셔서 저희가 너무 걱정돼서요.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저 모서리 보호대도 그래서 붙인 거고요. 아주머니는 제게 다가와 안쓰럽다는 눈빛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아이고, 오 선생님, 연세가 있으시니 매사에 조심하셔야지. 그래도 자식들이 저렇게 챙겨주니 얼마나 든든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허허 웃으며 고맙다고 말할 뿐이었죠. 이웃들의 동정과 칭찬은 모두 저를 거치지 않고 제 앞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는 며느리에게로 향했어요. 저는 제 집에서 제 이웃들 앞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자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날 저녁 미영이가 잠시 마트에 간 사이 제시기와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 주머니 속에는 그날 밤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긴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어요. 이걸 아들에게 들려주면 아주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까. 내가 알던 착하고 순했던 내 아들로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제시기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제발 단 한 조각이라도 예전의 내 모습이 남아있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제시기는 제 눈을 피했어요. 그리고는 마치 외운 대사를 읊는 것처럼 제게 잔인한 말을 건넸죠. 엄마, 아까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의사가 그러는데 노인성 우울증일 수도 있대요. 요즘엔 흔한 거래요. 별거 아니니까 우리 같이 상담받으러 가볼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아들은 미영이의 꼭두각시가 된 게 아니었어요. 스스로 그 연극의 주연 배우가 되기로 선택한 거였죠.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서라도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이 아이는 제가 아는 제 아들이 아니에요. 제 주머니 속 녹음 파일은 아들을 구원할 동아줄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심판할 칼날이 되어야만 했죠. 저는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바닥을 쳤어요. 그리고 바로 그 바닥에서 아주 차갑고 단단한 결심 하나가 싹트고 있었어요. 이제 믿을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이 지옥에서 나를 구해낼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요. 아들이 제게 정신과 상담을 권했던 그날 밤 이후 저는 다른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저는 여전히 기운 없는 늙은이, 아들 내외의 말에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무력한 어머니를 연기했어요. 미영이는 제 그런 모습을 보고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이제 이 늙은이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자기들 소나기에 들어왔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감시 아래 제 마음속에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길어올린 아주 단단하고 서늘한 결심이었죠. 며칠 동안 저는 기회만을 엿보았어요. 그들은 저를 감시했지만 한편으로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인이라고 방심하고 있었어요. 그 방심이 제게는 유일한 탈출구였죠. 그날은 미영이가 백화점 세일 마지막 날이라며 아침부터 분주하게 서둘렀고 제식이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일찍 집을 나섰어요. 그들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를 확인하자마자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손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죠. 저는 삐걱거리는 낡은 장롱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제게 처음으로 사주었던 자개장이었죠. 장롱 깊숙한 곳, 겹겹이 쌓인 낡은 목화솜 이불 더미를 들추자 묵직한 나무 서류함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자물쇠를 열자 오래된 나무와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그 안에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이 잠들어 있었어요.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남편의 기일이었죠. 쓸쓸한 마음에 무작정 걷다가 동네 복권 판매점 앞에서 발길을 멈췄어요. 남편은 생전에 매주 로또를 사며 이거 당첨되면 당신 고생 안 시킬 텐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거든요. 그날따라 남편 생각이 간절해서 저도 모르게 지갑을 열어 복권 한 장을 샀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죠. 1등 당첨 28억 원이라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돈이었어요. 처음에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어요. 이 돈이 우리 가족에게 복이 될까, 독이 될까.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저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 아들 제식이와 특히 며느리 미영이의 성격을 잘 아는 저는 만약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기로 결심했죠. 서류함 안에는 그때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빛바랜 신문 스크랩, 은행에서 발행한 고액 정기예금 증서 2장, 그리고 제 이름으로 가입된 두툼한 건강보험 서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변호사의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이자 신탁계약서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 제가 직접 요청해서 넣었던 특별 조항을 다시 한번 읽어내려갔어요. 본인의 상속인 오제식, 박미영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 또는 재산상의 강요 행위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될 경우 두 사람은 모든 자산에 대한 상속 권리를 즉시 박탈당하며 본인의 모든 자산은 지정된 노인복지재단에 전액 기부된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지난 며칠간 저를 짓누르던 무력감과 절망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어요.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한 방패이자 그들의 탐욕을 심판할 창이었죠. 이제 무기는 찾았지만 이걸 어떻게 휘둘러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고 제 모든 행동은 감시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또다시 그들의 방심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식탁에서 일부러 현기증이 나는 척 비틀거렸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미영이가 과장된 연기를 하며 달려왔죠.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어지러워서 그런다. 동네 복지관에 물리치료라도 받으러 다녀와야겠다고 말했어요. 아픈 노인을 돌보는 착한 며느리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었던 미영이는 마지못해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수원 팔달구의 노인복지관은 평일 낮에도 어르신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물리치료실로 가는 척하다가 조용히 복지관 구석에 있는 작은 컴퓨터실로 향했어요. 제 평생 컴퓨터라고는 만져본 적도 없어서 자판을 누르는 손가락이 덜덜 떨렸어요. 주변 학생 자원봉사자에게 물어물어 겨우 검색창에 6글자를 쳤죠. 수원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화면에 뜬 전화번호를 종이에 급하게 받아 적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침착하고 따뜻한 상담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제 억울하고 기막힌 사연을 상담원은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리고는 제게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죠. 세상이 모두 내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는 것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옛날 친구들 개모임이 있다고 둘러대고 집을 나섰죠. 수원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공단 사무실은 저처럼 절박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저는 젊지만 눈빛에 총기가 가득한 국선 변호사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저는 제 가방에서 주섬주섬 증거들을 꺼내놓았어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그리고 제 스마트폰.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표정을 짓더니 제가 건넨 스마트폰의 녹음 파일을 듣고는 표정이 단호하게 변했어요. 어머님,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승산이 있어요. 아니, 이건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제 마음도 덩달아 굳건해졌어요. 변호사님은 제게 추가적인 증거가 있는지 꼼꼼하게 물었어요. 그러다 문득 현관문 도어벨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어머님, 혹시 현관문에 카메라 달린 도어벨이 설치되어 있나요? 저는 아들이 얼마 전에 달아준 것이 생각났어요. 그저 소리만 요란한 최신 벨인 줄로만 알았는데 변호사님은 제 스마트폰을 받아들고는 도어벨과 연동된 앱을 찾아냈어요. 그리고는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 바로 그날의 영상을 찾아냈죠. 화면에는 그날 오후 며느리가 아이의 손을 잡고 우리 집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폭행 장면은 집 안에서 일어나 영상에 담기지 않았지만 그 애의 짜증 가득한 표정과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제가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하게 생활하고 있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었죠. 이것 보세요, 어머님. 어머님이 어지러워서 넘어졌다는 그들의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전까지 저를 소외시켰던 바로 그 디지털 기술이 이제는 저를 구원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준 순간이었어요. 변호사님은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제게 앞으로의 전략을 설명해 주었어요. 저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는 그들의 계획에 맞서 길고 복잡한 성년후견 재판을 하는 대신 더 빠르고 강력한 피해자 보호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자고 했어요. 그것은 아들 내외가 제 집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즉시 금지시키고 제 모든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온전히 저에게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죠. 우리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함께 정리했어요. 첫째, 폭행 직전의 상황이 담긴 도어벨 영상. 둘째, 보험 사기 모의가 담긴 스마트폰 녹음 파일. 셋째, 병원 진단서. 그리고 마지막, 그들의 모든 탐욕의 종지부를 찍을 공증된 제 유언장이자 재산 신탁 계약서.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나설 때 저는 들어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위로 강철 같은 단단한 결의가 덮여 있었죠. 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제 존엄을 되찾기 위해 제 인생을 건싸움을 준비하는 원고 오미자였어요. 수원 시내의 복잡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제 앞에 놓인 싸움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손에는 진실이라는 칼이, 그리고 등 뒤에는 법이라는 방패가 있었으니까요. 결전의 날, 수원 가정법원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죠. 두려움과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이내 단단한 결의가 그 파도를 막아서기를 수없이 반복했어요. 오늘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를 법정에 세워야만 해요. 내 손으로 내 자식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이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저는 평생 그들의 노예로 정신 나간 늙은이로 살아가야 할 거예요. 제 옆을 걷는 젊은 변호사님의 다부진 표정을 보며 저는 흩어지려는 마음을 몇 번이고 다잡았어요. 법원 안의 공기는 차갑고 엄숙했어요. 우리가 들어간 곳은 흔히 생각하는 커다란 법정이 아니라
심리실이라고 불리는 작은 방이었어요. 판사님과 몇몇 직원들이 앉아있는 정면을 향해 양쪽으로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저와 변호사님이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곧이어 맞은편 문이 열리고 제식이와 미영이가 들어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나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왜 이런 귀찮은 곳까지 와야 하냐는 듯한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죠. 그들은 이게 그저 시끄러운 집안 싸움을 중재하는 자리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참관인석에는 제 여동생과 제식이, 외삼촌 등 몇몇 가족들이 와 있었어요. 모두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집안 망신이다라는 미묘한 비난이 섞여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심리가 시작되기 전 미영이는 보란 듯이 제 여동생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하소연을 시작했어요. 고모, 보세요. 어머니가 저렇게 노망나서 저희를 고생시킨다니까요. 저희가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갑자기 사람을 이렇게 죄인으로 만드세요. 마지막까지 자신을 희생적인 며느리로 포장하며 동정을 얻으려는 그 애의 모습에 저는 이제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죠. 드디어 판사님이 들어오고 심리가 시작되었어요. 제 옆에 앉은 변호사님이 침착한 목소리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피신청인들의 폭행 및 기망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에 심리실 안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죠. 첫 번째 증거는 현관문 도업의 영상이었어요. 심리실 벽에 걸린 커다란 모니터에 익숙한 저희 집 현관문이 나타났어요. 화면에는 사건 당일 미영이가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변호사님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는 판사님을 향해 말했어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피해자는 사건 직전까지 아무런 신체적 문제가 없었으며 혼자 넘어질 만큼 쇠약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피신청인 측이 주장하는 현기증으로 인한 단순 낙상이라는 주장과는 명백히 배치됩니다. 미영이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저 평범한 초인종이라고 생각했던 물건이 자신의 거짓말을 기록하고 있었으리라고는요. 그리고 두 번째 증거, 변호사님은 지금부터 녹음 파일을 재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작은 스피커의 볼륨을 높였어요. 정적이 흐르는 심리실 안으로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미영이와 제식이의 목소리였죠. 상해 보험금 나오면 그걸로 당신 빚부터 갚고 남는 걸로 우리 오오이 영어 유치원 보내자.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미영이의 날카롭고 계산적인 목소리. 이어서 들려오는 엄마가 나중에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어떡하지? 라는 내 아들의 한심하고 나약한 목소리. 그 순간 심리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미영이의 얼굴을 보았어요. 화장으로 곱게 가렸던 그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제식이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테이블 아래로 두 손만 꼼지락거리고 있었어요. 참관인석에 앉아있던 가족들 사이에서는 경악에 찬 작은 탄식들이 터져 나왔어요. 그 녹음 파일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탐욕과 배신이 얼마나 추악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죠. 미영이와 제식이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변호사님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어요. 그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판사님 앞으로 제출하며 말했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재산 목록과 5년 전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유언장 및 신탁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재산이라는 말에 미영이의 귀가 번쩍 뜨이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님은 서류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아주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조항을 읽어내려갔어요. 본인의 상속인 오제식, 박미영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 또는 재산상의 강요 행위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될 경우 두 사람은 모든 자산에 대한 상속 권리를 즉시 박탈당하며 본인의 모든 자산은, 변호사님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심리실 안에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힘주어 말했어요. 총액 28억 원 상당의 자산은 지정된 노인복지재단에 전액 기부됩니다. 28억. 그 숫자가 심리실 안을 맴도는 순간 미영이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의 본능적으로 소리쳤죠. 28억이요? 거짓말. 저 늙은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어요. 경악과 탐욕으로 이성을 잃은 그 애의 외침은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는 자백과도 같았어요. 재판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다는 듯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눈빛으로 미영이를 쏘아보았죠. 그 애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체면, 그 애가 그토록 과시하고 싶어 했던 우월감은 자신의 탐욕스러운 절규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판사님은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서류를 내려놓고는 싸늘한 눈으로 제식이와 미영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그리고는 아주 낮고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죠. 법봉을 내리치는 소리도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제 인생을 짓누르던 모든 악몽을 단번에 깨뜨리는 힘이 있었어요. 신청인 오미자에 대한 피해자 보호 명령을 인용한다. 피신청인 오재식, 박미영은 이 시간부로 향후 6개월간 신청인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을 금하며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한 연락 또한 금한다. 그 판결은 제게 안전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하지만 판사님의 판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한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정황이 명백하므로 본 사건을 사기 미수 혐의로 관할 검찰에 이첩한다. 검찰 이첩. 그 말에 미영이의 어깨가 크게 휘청거렸어요. 마지막으로 판사님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는 제식이를 향해 말했어요. 피신청인 오재식. 만약, 아주 만약에라도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가정 폭력 상담 프로그램 10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그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라. 그것은 심판이자 동시에 제 아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판사님이 퇴장하고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하나둘씩 심리실을 빠져나갔어요. 미영이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 넋 나간 사람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분하고 억울한 절규였죠. 가족들은 이제 그 애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싸늘하고 경멸 가득한 시선만이 그 애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변호사님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기쁨도 통쾌함도 아니었어요. 그저 아주 오랫동안 앓았던 지독한 병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과 제 인생의 한 페이지가 이렇게 찢겨나갔다는 깊고 무거운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제가 겪은 지옥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그저 파랗고 높기만 했어요. 법정의 문을 나선 순간 저는 이겼다는 기쁨보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허탈함에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길고 지독했던 열병을 앓고 난 뒤처럼 온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죠. 변호사님이 제 등을 두드려주지 않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 덕분에 제 낡은 빌라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 평화는 텅 빈 고요함에 가까웠어요. 아들 내외가 없다는 사실이 안도감을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시릴 정도로 아려왔거든요. 수십 년간 제 인생의 전부였던 관계가 그렇게 한순간에 제가 되어 날아가 버린 거니까요. 세상 소식은 여동생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어요. 미영이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제식이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잃은 그 애는 이제 제게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탐욕에 발목 잡힌 어리석고 가여운 인생일 뿐이었죠. 제식이는 법원에서 명령한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제 마음은 무덤덤했어요. 그 어떤 소식도 제 텅 빈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제 아들이 저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서 편지 한 통을 보내왔다는군요.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직접 연락할 수 없으니 변호사님을 통해 전달한 거였죠. 편지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그걸 열어봐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어요. 또 어떤 변명과 자기 합리화가 담겨 있을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어요.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눌러쓴 눈물 자국이 얼룩진 편지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는 용서를 구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구차한 변명도 없었죠. 그건 아들의 첫 번째 진짜 반성이자 고백이었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내의 정서적 지배 아래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과 비겁함이 어떻게 어머니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의 아들로서, 한 인간으로서 저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저 살아계시는 동안 제가 저지른 죄를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났을 때 제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런 진심 어린 뉘우침이었나 봐요. 저는 변호사님을 통해 아들에게 답을 보냈어요. 법원에서 명령한 100시간의 상담을 모두 마치는 날, 딱 한 번 만나주겠다고요. 하지만 분명히 했어요. 우리의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만약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면 그건 무조건적인 희생과 순종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상호 존중의 원칙 위에서만 가능할 거라고요. 그것이 제가 제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아들과의 문제를 정리하고 나니 제게 남겨진 또 다른 숙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법정에서의 승리는 저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상에는 저처럼 말 못할 고통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몰라 숨죽여 우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제게 찾아왔던 기적 같은 행운, 그 무거운 돈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그건 단순히 제 노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위해 제게 맡겨진 책임 같은 것이었죠. 저는 저를 도와주었던 두 곳을 다시 찾아갔어요. 수원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었죠. 예전처럼 도움을 구하는 피해자의 얼굴이 아니라 이제는 도움을 주고 싶은 후원자의 얼굴로 그들을 마주했어요. 저는 제 계획을 털어놓았어요. 5년 전 당첨되었던 복권 당첨금의 이자를 사용하여 저와 같은 노인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기금을 만들고 싶다고요. 기금의 이름은 민들레 홀씨 법률 지원 기금이라고 지었어요. 제 아픔과 눈물이 민들레 홀씨처럼 바람을 타고 날아가 절망에 빠진 누군가의 마음에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제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님과 상담원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두 분 모두 재단의 자문 역할을 맡아주시겠다며 흔쾌히 제 손을 잡아주었죠. 제 사연과 기금 설립 소식은 수원 지역 신문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고 시청에서도 연락이 왔죠. 그렇게 수원의 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작은 기자간담회가 열리게 되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젊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그때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모든 것을 잃게 된 아드님과 며느님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는 수많은 눈들을 향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대답을 꺼내놓았죠.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한 저의 선택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옥에 저 자신을 평생 가둬두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용서가 과거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는 법이니까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혈연이 아니라 서로의 인격과 삶을 존중해주는 노력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제 말은 더 이상 학대받은 피해자의 하소연이 아니었어요.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한 인간이 세상에 건네는 작지만 단단한 지혜의 목소리였죠. 그 후로 몇 달이 더 흘렀어요. 저는 저를 올가매던 기억이 가득한 낡은 빌라를 떠나 수원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고 환한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재단 설립 준비로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나갔죠. 예전에는 쳐다보기도 싫었던 스마트폰으로 이제는 재단 관련 이메일을 확인하고 온라인 뱅킹으로 기금을 관리해요. 기술은 더 이상 저를 고립시키는 벽이 아니라 세상과 저를 연결해주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 주었죠. 오늘 드디어 재단의 공식 설립 허가 서류가 나왔어요. 저는 서류를 손에 들고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발코니에 섰어요. 저 멀리 수원 화성의 고즈넉한 성곽이 보이고 그 아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짧게 징하고 울렸어요. 제 시기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어요. 어머니, 오늘 100시간 상담 모두 마쳤습니다. 늘 건강히 지내세요. 그 문자에는 어떤 요구도, 변명도, 기대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한 사실과 조심스러운 안부뿐이었죠. 저는 답장을 보내는 대신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제 아픔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마 평생 제 마음속에 희미한 흉터로 남아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흉터는 저를 아프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었어요. 발코니 화분에 심어놓은 민들레가 바람에 홀씨를 날려보내고 있었어요. 제 아픔도 저 민들레 홀씨처럼 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날아가 어딘가 어둡고 그늘진 곳에 떨어져 새로운 희망의 꽃을 피워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2의 인생은 그렇게 평화롭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미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존중이 없는 관계는 가족일 수 없다는 것을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에게서 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해요. 그 용기가 결국 나를 구하고 다른 이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되거든요.